제가 소위 말하는 각도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 투자 심리학적인 관점, 쉽게 말하면 매물 구조, 이 안에 매물 구조 안에 들어있는 이 매매했던 사람들의 매매 기록과 궤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도구거든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보여주는 것, 이게 원래는 가장 이상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손실을 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라는 게 보다 현재 이 구조상에서 보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지난 옵션 만기일에 제가 이제 그 1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 12시 반 한 35분 좀 지나가지고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 어떤 무슨 그 신호 없이 갑자기 위로 그냥 땡기는 그런 파동이 나와서 손실을 입었었거든요. 예. 아, 손절 매셨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런 그 패턴이 새로운 패턴인지 어떤 다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할 때였고요. 특히 그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칫 잘못하면 5분 상간에 그냥 깡통되는 게 아주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예민해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상위 차트 자체가 하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단기적으로는 그때 당연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롤오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건설물의 이렇게 불량들이 쉽게 말하면 이 매매 충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딱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 충격이 발생해서 벌어지는 이 크레버스를, 이 틈을 이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옵션 만기일에 1시 이후에 선물의 변동에 대해서 옵션의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은 이월되는 롤오버 물량에 대한 매매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 충격이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시장 심리가 굉장히 나쁘게 굳어져 있고 외국인들이 움직이면 그럴 때는 매매 충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글물과 스프레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이글물의 스프레드 때문에 내가 롤오버 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이글물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롤오버 물량이 생각보다 적다 이러면 후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물하고 베이시스를 보면서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중간에 매매 충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뭐 그때 내가 어떤 정해진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 전략을 해야 된다면 순간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지 평균가 매수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틈새라고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우리가 스위칭 매매, 요즘은 이제 인덱스 매매가 많이 발달을 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스위칭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요. 특히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데 바스켓에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을 한 100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손실이 조금 났단 말이에요. 하락을 하면 현물에서는. 그런데 선물가가 확 급락해 있는 상황 같으면 당연히 선물을 사들이고 현물을 파는, 그래서 무위험 거래를 이익을 취하는 차익 거래가, 본의 아닌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하고 시장이 이렇게 확 무너질 수 있었던 주 요인은 헤지펀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헤지펀드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이거에 사실 모멘텀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공매도입니다. 이번 시장의 하락에 증명되지 아니한 얘기니까 이것을 제가 공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번에 하락의 어떤 본질적인 화살에 불을 당겨버리는 모멘텀은 공매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공매도입니다. 국내 기관들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외국계 기관이라면은 얼마든지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 60% 가야 되니까 삼성전자 주식 빌리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빌려서 공매도를 대량하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을 기점으로 실제 청산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예측을 누가 한다면, 자, 시장이 변동성 박스를 할 필요는 딱 돌파를 했어요. 조정 분위기를 딱 보이는데 삼성전자를 청산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헤지펀드가 그거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나는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파는 것은 이익을 줄이는 일이지만 내가 그거를 지금 줄인다는 상황에서 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하겠죠. 삼성전자 주식 대량 빌려서 공매도 때려버리면 시장은 정말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는 거죠. 공매도 이해를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현재 물량이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 가진 게 없는데 삼성전자 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죠. 지금 삼성전자 50만 원입니다. 나는 4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걸 근데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파는 것이지만 떨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돌면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지금 삼성전자가 50만 원이고 40만 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판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4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 보고 삼성전자 주식 나 좀 빌려주셔. 당신은 어차피 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 100주 가진 거 중에 50주만 빌려주셔. 빌려와서 팔아버립니다. 50만 원에. 시장이 확 빠져서 40만 원이 됐어요. 그럼 40만 원에 그만큼을 사요. 시장에서. 사서 지난번에 빌린 거 100주 갚으면 이게 공매도죠. 그냥 앉아서 손 한 대고 푸는 거죠. 근데 아무나 공매도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돈도 없어요. 저는 가진 돈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려서 팔았어요. 그 수익을 내면 좋잖아요. 돈도 없이 돈을 벌고. 단 내가 빌려서 삼성전자 50만 원에 빌린 거를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났는데 6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갚아야 돼. 그러면 60만 원에 사서 갚으려면 10만 원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그 10만 원에 손해볼 능력이 내가 있어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내가 그만한 보증금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압니까? 그럼 빌려준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빌려준 사람이나 이 사람 빌려준 사람도 나는 몰라 하고 나한테 넘어지는 상황,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래서 공매도는 함부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직 법이 그럴 수 없다면 왜냐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예를 들면 시가총액에 내가 공매도하는 양의 얼마만큼의 보증금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서로 빌려주면 그만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빌려간 사람이 나 몰라 하고 딱 자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시장에 굉장히 엄청난 스캔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안 된다 없다 하면서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명백한 공매도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쇼커버링 랠리가 발생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튕길 때는 굉장히 강한 탄력으로 튕깁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팍 밀렸다가 튕겼다면 보통 30%씩 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시장이 반등의 힘을 보면 뜨거라 하고 지금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커버링 랠리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무너진 시장은 이래야만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공매도했던 것들이 뜨거라 하면서 뜨거라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는 확신을 이렇게 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던 공격적인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반등 모멘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가는 거죠. 아직 바닥을 끝도 없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와도 이렇게 오거나 혹은 이렇게 와서 계속 이런 형태로 가줘야지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각을 세우는 방법인데 각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면 둔각이 된다는 것은 둔각으로 반전한다는 것은 원형바닥밖에 없는데 둔각으로 반전한다는 것은 매도가 할 만큼 해서 더 이상 매도가 없다. 그러나 매수도 아직까지 자신은 없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인 수급 내용으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그래도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원형바닥이란 말이에요. 사가면서 수급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도가 항복을 해야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 세력은 항상 당하고 있다가 매도가 항복하는 상황은 반드시 각이 날카롭게 써야 되는 거죠. 일종 매매도 마찬가지고 데이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기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것이 각이 유지되는 한은 그래도 반등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게 옆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런 거는 이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애각인데 이러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버리는 거죠. 또 한 단계 더.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게 200포인트인데 여기서 이만큼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끔찍해라.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느끼고 대응하는 그것을 항상 이제 잘 해나가면 시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세련된 매매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